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지금 애를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분 표정과 동공지진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꾸준하게 기뻐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삶?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호주에 와서 전업 아빠로 이제 아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식판밥을 좋아한다. 식판밥이 뭐냐면 이제 메뉴가 정해져 있는 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조금 식판밥처럼 정해진 대로 살았어요. 남들이 다 하라는 대로 그동안 뭐 학교 가고 취업하고 뭐 애기 낳고 결혼하고 하는 걸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호주 온 게 저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결정한 거거든요. 와서 이제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기랑도 친해지면서 또 이제 아내랑 더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멀었던 게 사실은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과 이제 새로 부대끼면서 저를 알아가고 있는, 그렇게 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10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은 거잖아요. 회사원 직장 다니는 거 이제 365일 뭐 특별한 휴가 아니면은 계속 출퇴근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교 이제 취업하고 있으니까 쉰 적이 없었죠. 군대 갔다 온 게 유일한 쉰 거겠네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자유를 느낀 거예요. 이제 30년 넘게, 35년 막 넘게 살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 지금 제 머리가 약간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에요. 염색을 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단 한 번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짓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면서 되게 좋다. 뭐 회사 안 가서 안 좋은 사람이 없겠냐면은 그런 자유를 일단은 가장 먼저 느끼면서 이게 내 천직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아빠, 뭐 애를 낳았으니까 아빠죠. 아빠로 지내긴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맞벌이를 했다고 치지만은 사실 지금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아내가 진짜 대부분 모든 걸 주도하고 다 했던 거를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주 양육자였던 거예요.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저한테 이제 좀 전업 아빠로 지내는 케이스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소개가 있는데, 저는 만 2세로 지내고 있는 아빠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들은 만 7세예요. 그러면 7 빼기 2는 5잖아요. 그 5가 뭐냐면 5년 동안은 이제 아빠로서 이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빠로 2년을 지내보니까 지난 동안은 실제로 제가 이제 동등하게 이제 육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육아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진짜 사람을 하나 이제 길러내고, 얘가 이제 저는 어른이고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찾는 것도 많아야 되고 있는 걸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 되게 보람도 있고, 애가 커나가는 걸 보면서 애가 알아가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되게 보람을 좀 느꼈어요. 이제 요즘엔 아빠를 더 많이 찾고 아내가 가끔 이제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진작에 했어야 됐고, 좀 아빠로서의 자리가 역할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좀 전업 아빠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가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도 뭐 하나, 뭐 음식을 먹던, 어떤 뭐 좋아하는 걸 하던,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이런 생활을 좀 해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커서도 자기가 본인이 고민을 결정하는, 남에게 뭐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하고 책임을 지고 또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건, 부모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는 복사기예요, 복사기. 제가 좋은 거라도 나쁜 거는 제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가치 판단 없이 다 따라해요. 나중에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실은 떨치지 못한 나쁜 버릇 같은 따라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배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게 첫 번째 제가 결정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선택. 근데 요거 이후에도 뭐 돌아가든 어디에 있던 간에 앞으로도 저도 항상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어쩔 수 없었어, 뭐 남 핑계 대면서 이거 눈치 보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애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 해봐서 뭐 고민이나 육아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뭐 늘 있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딱 한 방을 먹었냐면, 여기 와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할 거야? 저 지금 애를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분 표정과 동공지진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말이 길어져요. 아 근데 제가 애만 보는 거 아니고 뭐 옛날에 일도 했었고 뭐 지금 쉬는 거고 뭐 애 학교 본사 뭐 이런 것도 말이 길어지는 거야. 설명이 막 구구절절 길어지는 거야. 제가 이걸 몇 번을 경험해보고 나서 왜 그냥 저는 아빠로 지내밌습니다로 끝내지 못할까 했더니,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갇혀있는 생활, 엄마가 당연히 애를 봤는데 가부장적인 생활을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정관념이 박혀있던 거예요. 육아를 보는 건 뭔가 좀 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이거를 내가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뭔가 좀 제대로 내가 사회적으로 뭐 보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제대로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부끄러움? 막 이런 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전업주부였고, 대부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육아만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참으면서 가장 고귀한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짧은 경험이지만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해보니까 알았는데, 나부터도 생각이 안 바뀌는데, 이제 사회나 이런 곳에서도 얼마나 이제 전업주부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폄하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야 이제 나중에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가족 내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건가? 전업아빠라는 걸 경험을 해봤을 때 나만 알고 되면 되는 건가? 다른 사람도 좀 생각이 바뀌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워낙 좀 많고 하고 한번 지나면 끝이 없는데, 호주에 와서 말이 확 줄었어요. 왜냐면 이게 언어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뭐 당연히 뭐 현지인들과 이제 관계도 이제 뭐 막 엄청 이런 게 아니니까 말이 줄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 답답해서 이제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글로 이제 간 거죠. 사실 이거는 100%는 아니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진짜는 아까 그 전업아빠로 지내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생산성? 뭔가 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제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이제 엄청 새로운 기록과 이제 추억인 거예요. 이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 남기는 게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하는데, 저한테는 글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래서 글로 남기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 좀 잘 맞았고, 그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쓰냐? 너 애기를 계속 네가 주제 목적 언제 써?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도 사실은 처음엔 고민했어요. 왜냐면 애랑 붙어 있으면 애가 계속 잘 때까지는 뭐가 없어요. 뭐 못해요. 뭐 글이든 뭐든 다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패턴이 아이랑 8시에 잠을 자요. 8시에 자면은 사람이 성인 한 8시간 자면, 저는 맥스거든요. 그럼 8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기는 더 자요. 오래 자는데. 그럼 아침 한 7시, 6시에 시작을 해서 저한테 새벽에 2시간, 3시간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에 평소에 뭐 책도 읽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글을 써봤어요.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쓰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약간 그런 억압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글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소재도 정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결론도 제 마음대로. 약간 이런 뭔가 자유로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매력이 저한테 있었고, 또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이제 글도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글을 자기가 써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텍스트로 담기면 자기가 쓰면서도 다 쓰고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리를 하게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스스로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자기 자신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글은 되게 좋은 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게 진짜 좋은 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각자의 그런 희망? 방향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방향이 뭐 이쪽이야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제 삶을 이제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고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글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꾸준한 거는 뭐 사람 성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쓰고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죠. 그건 일기장 그냥 혼자 쓰고 그냥 덮어두면 되는데, 제가 쓰는 글은 어쨌든 처음에는 좀 제가 쓰고 거기에 뭐 정보도 있고 뭐 제 감정도 있지만 남들이 읽어줘야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공개적인 곳에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혼자 쓰다 보면은 꾸준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죠. 거기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빠로서 이제 호주에 육아하는 얘기를 좀 담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이제 새로운 경험들, 정보, 뭐 여행 다니는 것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저도 시간이 이제 점점 가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 뭐 그동안 읽어온 책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감상, 또는 제가 중간중간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기면서 시작을 하다가 한 1년 쓰다가 이제 카카오 브런치라는 글쓰기만 하는 전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아무나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심사 과정이 있어요. 나 여기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글을 쓰고 싶어. 내가 이런 글도 썼으니까 한번 니네가 봐줄래?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불합격도 되고 합격도 돼요. 저도 불합격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격을 얻어서 이제 브런치 작가라는 자격을 쓸 수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저는 이제 많이 배우고 느꼈죠. 거기 이제 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좀 많이 배우면서 글쓰기를 이제 SNS에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이제 얻었던 거죠. 반응을 바라거나 기대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 마음이 남들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곳에 내가 글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약속인 거잖아요. 본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뭐 거기다 올리기로 한 다른 사람을 보는 약속이기도 해서 뭐 혹시 한 명이라도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착각도 하면서 좀 꾸준함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책을 낸 얘기는 사실은 그 책을 읽는 거, 독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거의 안 읽었을 거예요. 대학교 때도 한 권 읽었나? 노느라 바빠가지고 책을 보진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읽었어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되게 무료했어요. 항상 정해져 있는 그 공간에서 맨날 핸드폰 볼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여기 있다가 뭘 할까 했더니 주변에 뭐 봤더니 책 읽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출퇴근 뭐 막 무리한 거 아니고 들고 다니면 읽어봤는데 옛날에 책을 읽었던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붙이게 돼서 그때부터 직장생활 한 10년 하면서 책을 되게 꾸준히 읽어오긴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조금 가끔 이제 제 기대치에 못 맞는다거나 좀 이제 이게 정말 책이야?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튼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면 나도 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글은 한 글자도 안 쓰고 뭐 회사 보고서만 쓰느라고 뭐 시작은 안 했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지내다가 처음 글을 쓰면서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쓰고 내 생각이 담기는데 이걸 잘 모으면 내가 예전에 비웃었던 이거는 나도 쓰겠다 그랬던 그런 책들보다는 좀 나은 책을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갑자기 생긴 자신감? 근데 이게 또 돌아보면 왜 그때 생겼냐 했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호주에 오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니까 뭔가 다음 도전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한번 해보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만이 할 수 있고
좀 세상에 좀 알릴 만한 얘기를 좀 모았어요. 그동안 썼던 글과 새로 글을 쓰면서 모아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투고, 원고 투고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했죠. 나 이러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너희가 괜찮으면 나랑 책을 냈으면 좋겠어. 이제 보내는 거예요. 투고를 한 기획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한 몇 달을 까였죠. 정말 많이 뭐 안 돼요. 진짜 어렵고 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거절을 답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이러해서 뭐 되게 막 그냥 정해지는 말로 뭐 당신의 글은 좋지만 뭐 이러이러해도 안 됩니다. 뭐 우리 불합격할 때 나오는 멘트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진짜 많이 거절 당하죠. 근데 저는 뭐 되고 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때 언젠가는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포기만 안 하면 한 군데 나타날 거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는 하려고 했어 어차피. 그래서 몇 개월을 했죠. 몇 개월을 했는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지 어쨌든 나타났어요. 그것도 이제 한 몇 군데가 나타나서 저랑 글을 요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그냥 된 거는 아니구나. 왜냐면 그때가 이제 출간 계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매일 쓰기 시작한 2년이 됐을 때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매일 벌써 한 700일을 매일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썼던 게 이게 좀 쌓였구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자신감과 단단함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그동안 이제 쌓아오면서 좀 나름의 이제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 책을 쓰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이제 옛날에 그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본다고 이제 회사 휴직을 냈잖아요.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육아휴직 사실 아빠 엄마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로서 이제 남자로서 휴직을 낸 거는 저희 회사에서 되게 드문 일이었고 동기 중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고 이걸 냈을 때 제가 이제 나 이제 육아휴직해라고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뭐 하고 놀 거냐고. 이제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나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육아라는 말을 이제 들리지 않는 거야. 놀아서 좋겠다. 뭐 하고 놀 거야?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설명을 해줘. 뭐 애기 볼 거야 내가 주량육절 아빠로서 말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야. 왜냐면 동료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좀 답답하긴 했고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는 중에 이제 연락이 와요. 되게 뭐 오랜만에 연락 오신 분들은 제가 휴직 중인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지내 하면은 아, 저 휴직 내고 뭐 여기서 아빠로 지내고 있어 하면은 바로 나오는 대답이 와, 용자다, 용자. 용감한 놈이네. 이 얘기가 그러면 뭐냐면은 용자가 뭐예요? 되게 뭔가 어려운 위험을 되게 무릅쓰고 뭔가를 어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남자가 이제 휴직을 쓰고 회사를 쉰다는 거는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승진도 이제 어렵고 이제 고가 같은 거 평가도 별로 안 좋고 실제로 뭐 못 돌아오면 자리 뭐 뺀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한 큰 결심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두 반응을 보면서 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제도를 내 아이랑 보내기 위한 시간을 그냥 결정을 한 것 뿐인데 왜 이런 좀 대우를 받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을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지? 왜 아빠가 육아를 하면 안 되고 휴직을 내면서 엄마 육아휴직 너무 당연한데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게 이 책을 아마 기획하게 된 아마 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첫 책입니다. 책 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출산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책을 내고 나면 되게 저도 처음 해봤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해요. 어려워요. 뭐 이만큼 썼던 것도 다 없어져야 되고 막 이런 되게 어렵게 나온 제 책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좀 특이해요. 아빠 육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아빠 육아라는 말을 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빠 육아라는 말이 저는 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육아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희는 당연히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그냥 육아라고는 아빠 육아라고 하냐면 아빠가 육아하는 모습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육아라는 말을 붙여야만
아빠가 아이 옆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고, 제목에는 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 붙였던 제목이 사라져야 할 아빠 육아가 제가 쓴 제목이었어요. 아빠 육아라는 말이 없어져야 모두 함께 아빠 엄마가 당연히 같이 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의도를 담았고, 그런 얘기를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하고 끝나면은 뭔가 이게 당연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아빠나 엄마들, 당장 아기를 봐야 되는 사람들만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다 키운 사람도 앞으로 키울 사람, 또는 뭐 딩크족도 많긴 하죠. 어쨌든 아기가 있는 부모들과 같이 살아날 거잖아요. 저희가 뭐 대가 끊기지 않는 이상 애는 계속 있을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당연하게 함께하는 육아가 같이 모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함께 해야만 다시는 지금처럼 저희가 살아왔던 뭐 가부장적인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야지 다음 세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니까 제 아들도 나중에 저처럼 아빠 욕을 당연히 할 거고, 따님 있으신 분들도 그냥 단순히 뭐 좀 나쁜 말이긴 한데 뭐 독박 육아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거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의도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책을 낼 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냈지만, 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읽기만 해봤고 사서 보기만 했지 책이 뭐 어떻게 팔리고 사람들이 읽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저자로서의 마음이야, 와 이런 책이 있어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보고 막 관심도 높아지고 뭐 꿈을 꾸지 않지만 막 베스트셀러 되고 뭐 이런 거 될 줄 알았는데 막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육아라는 서적이 되게 적기도 하고 뭐 워낙 베스트셀러로 워낙 있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하지만 꽤 많은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좀 관련된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는 굵직굵직한 데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거기 산하에 보면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인가? 양평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젠더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남녀 평등에 대한 이런 콘텐츠 같은 거 올리는 데인데, 거기서 인터뷰 요청을 오셨어요. 제가 뭐 한국에 있으신 줄 알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고,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했고, 그런 내용이 담아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서 그걸 보시고 저한테 또 연락을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영상 너무 좋았다. 저희 이런 뭐 문화센터 이런 뭐 부모님들 계시는 곳에 강연을 좀 와달라. 제가 한국인 줄 알고 뭐 못 가니까 다 코로나 때 못 가서 다 날렸는데, 근데 그렇게 연락이 오는 좋은 경험을 한 번 있었고,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은 페런트리라는 약간 밀레니얼 부모, 저희 세대들이 아기를 키워가면서 고민이라던가 어떤 그런 걸 공유하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온라인 줌으로 아빠 엄마 모시고 강연을 한 번에 1시간 반짜리 강연을 했었어요. 제 책 이야기랑 제가 경험한 것들, 거기 엄마 아빠들 모시고 대부분 아빠는 엄마들한테 끌려왔죠. 제 얘기 들으면서 같이 육아하자 이런 게 뭐 아니라고 못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그런 강연도 한번 해봤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문가 칼럼이라고 저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 거죠. 함께하는 육아에 대해서 제 책을 보고 온 거죠. 함께하는 육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블로그에 올려달라. 저한테 4편 시리즈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한 3편까지 한 격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써서 올리고 있고, 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면 마지막 편 4편이 올라가요. 이것도 제가 함께하는 육아에 대해서 제 책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좀 나름 또 기획을 하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써서 올리고, 그걸 보시고도 많이 제 책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그래 이게 맞는 얘기지 다 같이 해야지 뭐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결혼 연애 커뮤니티 또 이제 활성화된 데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 책을 보고 이제 에디터분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아빠 요가 업데이트라는 그래서 하는 톤이라던가 얘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자기 채널 커뮤니티에 좀 글을 써주실 수 있냐 연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벌써 책을 낸 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만족을 하면서 기쁜 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내 목소리가 이제 정말 들려줘야 될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보람? 이런 걸 느끼고 있죠. 대부분 이제 엄마들은 엄청 반응이 좋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걸 이제 아빠가 직접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다들 이제 응원해 주시고 필요한 얘기다, 자기 남편들한테 책 줬다, 읽으라고 했다, 뭐 우리 이거 덕분에 많이 얘기해서 뭐 달라졌다, 뭐 작가님 덕분에 뭐 제 남동생이 또는 뭐 가까운 데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진짜 고민하고 실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죠. 그럼 너무 진짜 보람차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좀 감동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책은 이제 독자들 몫이기 때문에 또 약간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 상황이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육아휴직을 내고 또 이제 한국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지내는 걸 보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조금 포커싱이 되면은 야, 너는 육아휴직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살 뭐가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내가 뭐 아침부터 밤까지 애기 얼굴도 못 보도록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일을 쉴 수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책에서도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겨우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건 같이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제 와이프도 옛날에 얘기했어요. 뭐가 서운하냐면은 원망의 포인트가 뭐냐면 남편이 정말 같이 하더라도 한 번 싸운 이유가 뭐냐면 와이프가 느끼는 거야. 이 친구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포인트가 서운한 거예요. 그 얘기는 동등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제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또는 이제 메인 담당자가 아니고 부담당자로서 그쪽에 책임과 이제 의무가 항상 더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뭐 집안일 육아가 뭐 100이야. 그걸 50대 50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외벌이고 전업주부로 정확히 나눠져 있어. 이분은 진짜 평일이나 일할 때는 애를 볼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서로 얘기를 했어.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고 내가 시간이 될 땐 정말 애기한테 이렇게 할 거고 너랑 나랑 같이 하고 있고 네가 해주는 거 고마워하고 있고, 그럼 와이프도 이제 남편 우리 상황 이런 거 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다는 마음만 같이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런 거를 살다 보면은 서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요. 오해만 쌓이고 애기가 다 크고 나면은 네가 키웠네 내가 키웠네 하게 되고 나는 돈 버느라 바쁘고 이렇게 막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 아내와 남편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는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각각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고민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책을 읽어봐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여전히 누가 물어보면은 제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하는 육아라는 거를 두 분이 조금 생각을 맞추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려요. 네, 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벌써 다음 책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뭐 연차로 따지면 1년 만에 책이 다시 나온 거니까. 어쩌면 지인들한테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 나 첫 번째 책 네 거 샀는데 아직 읽지도 않았어. 어떻게 쓰는 속도가 읽는 속도보다 빠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매일매일 썼잖아요. 근데 매일 썼다는 얘기, 뭐 글이 뭐 한 편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이제 하고 싶었던 그동안 얘기들이 많았고 여러 개를 쓰면서
책이 될 만한 소재들을 좀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도 그런 준비 덕분에 뭐 남들이 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빠른 미리 해놓은 준비 덕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날로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오랜 준비를 벌써 거의 3년째 매일 써오면서 그 중에서 책이 될 만한 걸로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해온 거를 좀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은 뭐 제목에서부터 좀 풍기다시피 회사 이야기예요. 회사 이야기. 제가 10년 회사를 다니다 왔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도 않았고, 뭐 호주에서의 삶이 어떨지, 아빠로서 지낼 때 삶이 어떨지, 쉬는 동안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할지 몰랐어요. 벌써 2년,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근데 여기서 와보니까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사람을 진짜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기존에 해오던 생각,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회사로 이제 그때는 사실은 뭐 돌아가겠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생각이 이제 이런저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게 맞나? 돌아가는 길밖에 없나? 그러려고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제목처럼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고민해서는 답이 안 나와서 내가 10년 회사 다녔으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보자. 그때 뭐 뭘 느꼈고 경험을 했고 이런 걸 돌아보면서 어떤 고민의 결정을 내릴지 한번 그걸 해보자고 한 게 이 책의 시작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쓰진 않았고 언젠간 한 번은 뭐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다녔던 회사 생활을 정리를 해놓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정말 가장 긴 시간을 제가 다녔던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뭐 학교도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런 거를 에피소드를 하나씩 되게 오랫동안 모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제가 이제 깨달음 아니면 뭐 감정 어쨌든 느낌들을 같이 붙이면서 이제 글 소재를 모았던 거죠. 그러다가 한 작년쯤 됐을 때 이제 휴식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글로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한 3개월, 한 4개월 썼을 거예요. 조금씩 하나씩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제 고민도 이제 같이 담으면서 그때 그랬는데 야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경험이야 이걸 알면서도 돌아가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그때 그래도 일하면서 이런 보람이 있었지 나 이제 그때 성장 많이 했었지 다시 가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쉬운 게 있으면은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걸 하면서 책으로 이제 담게 됐고 책으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했던 건 저희가 직장인들 만나면 뭐예요? 야 퇴사할까? 야 진짜 못 다니겠다 나 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나? 뭐 누군 옆에서 뭐 주식 부동산 돼가지고 뭐 퇴사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되게 먹고 살 걱정에 대해서 회사 얘기도 하고 막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 말고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 뭐 다녔던 사람 다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휴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같이 나누면서 공감도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그냥 회사 얘기만 담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살지에 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책으로 써서 이제 고민 포인트도 하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해요까지 저만의 결론도 넣을 거니까 이런 걸 책에 담으면 사람들이 좀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나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책으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은 앞에 이제 계기나 이런 것처럼 이 책은 진짜 제가 이제 빼곡하게 이제 10년이라는 회사 생활이 진짜 길더라고요. 이제 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대로 담아서 요거를 아마 직장을 경험을 하신 분들 읽으시면은 많이 이제 재밌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회사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모이면은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왜냐면 공감대가 있고 서로 하는 얘기가 통하는 게 있고 경험들도 비슷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지 가긴 하는데 진짜 얘기를 끝없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요소요소에 담겼던 제가 했던 고민들 그리고 제가 이제 휴직을 하면서 휴직을 한 계기 왜냐면 제가 이제
일에 이제 회의도 좀 느꼈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좀 그려지지 않아서 좀 멈춘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심정이라던가 그리고 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걸 앞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 그리고 저만의 해답 이런 걸 넣어서, 이거를 아마 직장에 관련된 언저리 있으신 분들이 같이 보셨을 때 같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도 했다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했구나, 나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저는 이제 그나마 휴직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본 거거든요. 아니라면 저도 사실은 계속 다녔으면은 10년, 20년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는, 요걸 보면서 회사 생활을 잠깐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가면은 제 책이 한 20권 뭉땡이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교보문고 중앙에 보면은, 영등포점 가보면은 중앙에 베스트셀러 존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 존은 아니고 그 옆에 그 기획전을 해요. 월간 책의 발견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그 서점에서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책 내소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책을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광고비 없이. 저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담당자님한테 신청을 했죠. 제가 이제 가보진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책을 냈어요. 제가 이런 뭐 좋은 취지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담당자님이 바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이거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다음 8월 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많이 판매도 해주시고, 왜냐면 전시를 따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되면은 추가로 또 전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상상이 거기 누군가 가가지고 이제 책을 집어든 다음에 이 책 괜찮은데 해서 막 여러 권 사서 자기도 읽고 여러분들 막 선물하면서, 그리고 담당자가 이 책 괜찮은데 하면서 좀 더 전시해볼까, 뭐 이런 상상을 혼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쓴 책, 글은 저는 이제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는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쓰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지 재밌고, 읽는 사람도 사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이게 넘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백날 책을 재밌어요라고 소용이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한 3년 동안 써오면서 읽어보신 독자분들의 반응, 그리고 조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 책을 같이 만든 편집자분들이 있어요. 출판사에 계시는 그분들이 뭐 저랑 경험을 했으니까 좋은 말을 해주셨겠지만, 어쨌든 글이 재밌다, 잘 읽힌다, 항상 작가님 글은 재밌어요 라는 말을 해주셔서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재밌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어요. 이게 저도 질문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이제 납득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처음엔 되게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면 저도 사람이라서 책이 이제 어쨌든 제 상품이잖아요. 팔리면 저한테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이 나고 여기에 엮이면 제가 이제 글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이게 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생각할까봐 저는 이제 메시지 같은 거를 담는 만큼 그런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데 현혹되지 않고 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나름의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버는 돈, 책으로 버는 돈은 내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 집중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거고, 또 그랬던 계기는 제가 쓰는 글은 누군가 읽어줘야지만 사실은 생명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안 읽는 글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읽어줬기 때문에 제 글이 가치를 느끼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뭔가 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혼자 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 생긴 어떤 수익, 뭐 이런 소득 같은 거는 다시 어떤 사회로 돌아가고 좋은 데 쓰이는 게 맞겠다라는 제 나름 뭐 합리적인 설득도 한 거고 그런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글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다예요. 이걸 해버리니까 깔끔해요.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절반만 할까? 근데 절반 했으면은 절반이 또 이제 신경이 쓰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100%를 안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어떤 삶을 좋아하는지 깨달았어요. 찾았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답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이제 정했는데 뭐냐면은 꾸준하게 기뻐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삶? 요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 지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작던 크던 매일매일,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됐어요. 저한테 스스로 도움도 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뭔가 설레고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뭔가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 걸 알았고, 두 번째는 기뻐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뭐 기대만큼은 아니겠지만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 꾸준히 하는 게 어떤 성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 알아줘서 어떤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꾸준하게 했을 뿐인데 이런 작은 것들, 기대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글을 쓰면서 책임냈던 것처럼.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하면서 생기는 기뻐하는 과정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겪는 게 되게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후회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없는 삶을 살고, 왜냐면 후회라는 게 대부분 할까 말까 했다가 안 했을 때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삶에서 돌아보면 해서 후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 이어지는 말인데 하고 싶은 걸 꾸준히 조금씩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나중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 했잖아요. 내가 뭐 이만큼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한 것보단 무조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후회가 많이 없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삶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서로 잘 지내? 아니면 뭐 좀 행복하니? 뭐 이렇게 막 묻잖아요. 요즘 좋아?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땐 대답을 농담을 하든 아니면은 진지하게 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별로 뭐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도 없었고 좋지 않았던 거죠. 요즘에는 누가 물어도 저 막 실실대면서 난 진짜 좋아.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만 하면서 난 진짜 요즘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어디 있더라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번 휴직에서 얻었던 가장 큰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막 먼 미래를 보거나 어떤 거창한 꿈을 갖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그래서 당장 사실은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막 먼 미래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퇴사를 할지 복직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것도 뭐 정해지지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가능성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은 정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살 거고, 그나마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희망이라던가 있을 것 같은 계획은 아마 글을 계속 제가 이제 요즘 빠져있다시피 쓰다 보면 뭐 내년은 아니겠지만 다음 책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과 아마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 하지만 제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는 놓치지 않고 살겠다. 이 정도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자 꿈일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이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항상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로 이제 살기 바쁘고 있지만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한번 둘러다 보고 얘가 이제 잘 살고 있나, 뭐 힘든 일 있으면 응원도 해주고, 아니면 잘하는 일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저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거나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이기도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저희 인연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뭐 글쓰기나 뭐 책쓰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활동하는 뭐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브런치 이런 데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교류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저를 봐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변화에 대해서 아마 목마르고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모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저희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고민해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응원을 드리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암잡 아빠 앞에. 야, 많이 컸다. 아기 때가 좋아. 이거 뺄까? 이름이 뭐예요? 지금 뜯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유튜브 몇 살? 몇 살? 유튜브 첫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홍준엄이에요. 9살이고요. 프라이부트 스타일 스쿨을 가요. 아빠 책 많이 사주세요.